제3의 목소리 작가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손님은 시인 이영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시인분이 보통 글쓰기하고 관련된 일을 쭉 하시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예술 행정, 예술 행사 뭐 이런 것들도 혹은 정치까지 하는 거는 제가 좀 잘 못 봤거든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안에서는 언제나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와 살아가기가 나한테는 분리되지 않는 문제로 언제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텍스트 내적인 집중보다 그 현실 안에서 이렇게 늘상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 안에서 이렇게 관계하고 개입하고 또 그걸 구체적인 일로 만들고 막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필이 그렇게 복잡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술로서의 시, 이 작업과 또 현실 안에서 아주 격렬한 지독한 현실성을 요구받는 현실 내에서의 뭐 작업, 일 이런 거 어떻게 상반된 일들을 함께 했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자리에서 고백처럼 반출을 해보면 시를 쓰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결핍에서 출발할 텐데 결핍과 상처와 이런 데서 출발할 텐데 그것이 사적인 동기든 집단적인 무의식의 범주에 있었던 어쨌든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때부터 출발이 된 것이면 그건 사적 동기가 훨씬 강렬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흑룡강성에서 살았어요. 즉 아무르 강가에서 살았어요. 일제 때 이주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이주민. 네.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친척들은 남한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이 늘상 꿈꾸는 것은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꿈을 꾸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역사적 인과라고 해서 유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안에도 이건 충분히 개인에게는 굉장한 그 뿌리 뽑힘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고요. 내부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었던 장성이나 광주는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거의 생득적으로 그 정주의식이 그 지역의 시공간과 이렇게 결합되려고 하는 속성을 갖듯이 근데 서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오면서 개인적인 그 뿌리 뽑힌 의식들이 이제 5.18을 통해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확신 같은 것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상처일 때 시를 쓰면서도 계속 승려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5.18을 겪으면서 그걸 다 포기를 하고, 포기라기보다 더 이상 그게 이제 매혹을 못 느꼈어요. 떠나려고 하는 것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광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하고 특별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렇게 낫다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소외로 왔어요. 그리고 마치 무슨 낙인 찍힌 자들처럼,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그저 낙인 찍힌 쪽으로의 특별함, 이렇게 던져지는 일들에 대해서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것은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쓰는 작업 안에서도 늘상 마찬가지였죠. 시로서 말하기보다 현실 안에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자꾸 했고, 그걸 현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늘상 어떤 이념형보다는 실현 가능한 현실성의 문제를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행보들을 나는 계속 이렇게 가져가지고, 80년대에도 다 그 좌파적 지향들이 강렬했을 때인데 다 친구들이고 다 함께 동료들이었지만, 옆에서 언제나 너는 실존주의자야, 혹은 너는 본질이 좀 자유주의자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시니컬한 그 질타를 간혹 받곤 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런 의식,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국가 혹은 어떤 민족 또는 그것들의 힘들이 작동하는 힘의 역관계, 현실의 역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도 의식 밖으로 그 문제가 벗어나지 않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소외된 자의 온전성, 삶의 온전성을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듣고 보니 참 문학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요새 또 한국 문학에서도요,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묻곤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힘, 제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의 내면에 침잠하기보다는 직접 개입해서 뭔가 바꾸고 싶어 하셨던 그런 것들이, 혹은 문학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입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제 저는 네. 언제나 가끔 그 한강을 지나가면서 63 빌딩이 제일 우뚝 솟아있으니까, 한강 철교나 63 빌딩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사람 의지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김소울의 우리가 다 아는 진달래라는 시하고 저것의 현금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클까? 두 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단위의 층위에 있는 것일지라도 언제나 그것이 동시에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해봐요. 그러면 언제나 저울추가 진달래가 더 크다는 쪽으로 언제나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구성하고 또 세계를 그려내고 느끼고 하는데, 그 모국어 환경 안에서 모국어의 미감, 즉 존재의 미감을 최초로 배우는 것은 동요나
동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좀 커서는 하여튼 김소호를 배우고 교과서를 통해서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외우더라도 그런 시를 통해서 최초로 모국어 미감을 배운다는 뜻은 존재의 아름다움을 최초로 언어를 통해서 깨달는다는 거고 느낀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시들이 특히 김소월의 시나 좋은 시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들이 저 한강대교나 저 육삼빌딩의 현실적 가치와 그것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획득된 개개인들에게 획득된 가치가 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면 어느 게 클까를 늘상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럼 언제나 좋은 시 쪽이 커요. 그래서 무력하기 짝이 없고 현실 속에서 실감으로 이렇게 필요로 동원하려고 하면 완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시나 또는 예술들이 강력한 실감으로 늘상 거꾸로 그러니까 언제나 저 거대한 그 구조물이나 자본이 이렇게 축적된 현상들을 볼 때 거꾸로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왔어요.